정혜심은 반찬 가게 문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시간이었죠. 거리는 아직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들이 아침 준비를 위해 일찍 나와 반찬을 사가는 시간이니까요. 정혜심의 김치와 장아찌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며느리 강세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머리카락이 부스스한 채로 하품을 하며 서 있는 세미의 모습에 정혜심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더 자. 아직 6시도 안 됐잖니. 정혜심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미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준혁이는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제가 가게에 같이 가볼게요. 정혜심은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세미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가씨가 자신의 소박한 삶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세미는 의외로 적응을 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같이 살며 도와드릴게요라며 먼저 동거를 제안했을 때는 정말 놀랐었죠.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어요. 정혜심은 전날 절인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세미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혜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는 최 씨 아저씨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정혜심은 미소로 화답하며 준비해둔 깍두기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담근 거예요. 양념 좀 더 넣어서 매콤하게 했으니까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영업 마감 무렵 정혜심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0년간 모은 돈 3억 원을 3년 적금으로 예치하는 날이었죠.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할 때 쓸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니 대단하세요. 세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혜심은 겸연쩍게 웃으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너희들 나중에 쓰라고 남겨두는 거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심은 현관 앞 작은 화분에 심어진 진달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꽃이었죠. 매년 봄이면 화사하게 피어나 정혜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꽃이 필 것 같네요. 작년보다 더 예쁘게 필 거예요, 어머님. 세미가 진달래 잎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평온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평생 일한 대가로 모은 돈도 있으니 앞으로의 노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심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진달래처럼 그녀의 살도 곧 예상치 못한 서리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해 남짓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화목해 보였지만 정혜심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세미가 다가와 어머님 제가 할게요. 손 베이실라 하며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죠.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일게. 정혜심이 말하자 세미가 재빨리 나섰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요즘 유튜브에서 배운 새로운 방법이 있거든요. 정혜심은 말없이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아침마다 해오던 밥상 차리기도 반찬 준비도 어느새 세미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영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퇴근했을 때였죠. 식탁에는 세미가 준비한 화려한 요리가 가득했어요. 정혜심이 평생 해온 전통 방식의 요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와,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
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미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배운 레시피들이에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서 준혁이 혈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염식으로 바꿔봤어요. 정혜심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자신의 요리가 아들 건강에 해롭다니. 그녀는 물잔을 꾹 쥐었습니다.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세미가 만든 것도 괜찮네.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혜심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쓸쓸함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혜심은 점점 더 가정 안의 손님이 되어갔어요. 세미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벽에 걸려있던 정혜심과 남편의 옛 사진들은 세미가 고른 모던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의 자리도 TV 리모컨을 놓는 위치도 어느새 바뀌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로 지내는 박말수는 정혜심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말순의 물음에 정혜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세미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너도 할 일이 있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좀 그래. 정혜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미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저 젊은 아이답게 집을 꾸미고 싶은 거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더 서글펐어요. 예전에는 엄마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미와 보내며 정혜심과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심은 진달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꽃잎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득 정혜심은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세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닭백숙을 했어요. 정혜심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준혁이 무심코 물었어요. 엄마 은행에 가봤어? 적금 잘 들어가고 있어? 정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은 옷장 맨 아래 칸에 잘 보관해 두었죠. 가끔씩 확인하는 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어요. 걱정 마. 잘 있어. 그날 밤 정혜심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달래가 달빛에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혜심은 옷장으로 가서 통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혜심은 달력을 보다가 문득 적금 만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3번의 봄을 지나 어느덧 3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만기 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 위해 은행에 가보기로 했죠. 오늘은 어디 가세요, 어머님? 세미가 현관에서 정혜심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정혜심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오늘 날씨가 덥다던데. 정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봐야 해. 적금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야. 세미의 눈빛이 잠깐 변하는 듯 했지만 곧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햇살이 따스한 오전 정혜심은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정혜심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돈의 일부는 아들 준혁에게 주고 나머지는 노후 생활비로 쓰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 자주 가는 복지관에 작은 기부도 해볼까 생각했죠. 정혜심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정혜심의 차례가 왔어요. 그녀는 통장을 꺼내 들고 은행원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러 왔어요. 은행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적금은 이미 지난 3월에 해지되었는데요. 정혜심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해지한 적이 없어요. 은행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는 3월 15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셨고요. 정혜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여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적금이 들어가 있다는 기록만 있을 뿐 해지 내역은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해지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혜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은행원은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CCTV 확인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15분 후 은행원은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월 정혜심처럼 보이는 노인이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옷차림과 체형이 비슷했습니다. 분명 제가 아니에요. 제 통장과 도장을 누군가가. 정혜심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이었죠.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신분증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은행 거래 시 필요한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집에 가봐야겠어요. 제 인감도장이. 정혜심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그녀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집에 도착한 정혜심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에 있어야 할 통장 보관함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통장은 온데간데 없고 인감도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혜심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평생 모은 3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옮겨뒀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통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혜심은 진정하기 위해 뜰로 나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활짝 핀 진달래였어요. 그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정혜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화분 주변을 둘러보던 정혜심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흙이 조금 파헤쳐진 듯 했죠. 호기심에 정혜심은 그곳을 손으로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통장 조각이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혜심은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그녀의 적금 통장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어서 묻은 것이 분명했죠. 정혜심은 찢어진 통장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하필 진달래 화분 밑에 증거를 묻은 걸까? 그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세미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정혜심은 순간 세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해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의심스러웠어요. 은행에 갔다 왔어. 근데 세미야, 혹시 내 방에 들어간 적 있니? 세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방은 청소할 때만 잠깐 들어갔어요. 왜 그러세요? 정혜심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 섣불리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날 밤 정혜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달래 화분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혜심은 미세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마당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죠.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간 정혜심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미가 진달래 화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혜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심은 세미가 출근한 후 다시 진달래 화분을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게 파보니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안에는 찢어진 통장 조각들과 함께 인출 명세서가 들어있었죠. 명세서에는 3억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미가 정말. 정혜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죠. 정혜심은 발견한 것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친구 박말순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혜심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말순은 정혜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혜심은 모든 일을 말순에게 털어놓았어요. 적금이 사라진 일, 진달래 화분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세미에 대한 의심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의 제안에 정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준혁이한테도 말해야 하는데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말순은 정혜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그 애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전 재산을 훔친 사람을 두둔할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정혜심은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세미가 왜 그런 짓을 해? 엄마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심은 진달래 화분에서 찾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착각이야? 내 통장이 찢어져서 화분에 묻혀 있었다고. 준혁은 증거를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깜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 물건 둔 곳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그 말에 정혜심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세미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머리는 멀쩡해. 내 돈이 사라졌다는 건 확실해. 정혜심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준혁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세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죠. 무슨 일 있어요? 준혁이 설명하자 세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세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혜심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방 안에 CCTV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준혁이 설치해준 작은 카메라였죠. 혹시 그곳에 뭔가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아, 내가 설치해준 카메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준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트북을 가져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던 중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새벽에 세미가 정혜심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모습, 그리고 화분을 파고 무언가를 묻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미는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혜심과 준혁이 따라갔을 때 세미는 이미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있었어요.
세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해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명할 게 뭐 있어? 이제 와서 들킨 것뿐이잖아. 정혜심과 준혁은 세미의 냉담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세미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증거도 봤으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요, 내가 가져갔어요. 어차피 노인네 돈은 자식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혜심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준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끼고 또 아꼈던 돈이었죠. 세미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혜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미는 짐을 싸면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준혁이 세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건 엄마의 평생 모은 돈이라고. 세미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도 참 웃기네요.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편한 쪽만 골라가며 살았잖아요. 정혜심은 세미의 말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정혜심은 갑자기 무척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세미야, 그 돈을 어디에 뒀니? 세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요? 그건 무리예요. 준혁이 세미의 앞을 막아섰어요. 지금 당장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세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2억은 돌려줄게요. 하지만 1억은 저의 5년 고생값으로 받을게요. 준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액 다 돌려줘. 세미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정혜심과 준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미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당신과 결혼한 이유도 어머님과 함께 사자고 제안한 것도 모두 이 돈 때문이었죠. 정혜심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거짓이었다니. 정혜심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5년을 살 수 있었니? 세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힘들긴 했지만 3억이면 충분한 보상이잖아요.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절도라고. 그러자 세미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요. 부부간의 재산 문제로 경찰이 웃을걸요? 당신이 나한테 준 돈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준혁은 세미를 노려보았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 너희가 훔친 증거야. 세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좋아요. 그럼 2억만 돌려줄게요. 나머지는 제 몫이에요. 정혜심은 천천히 일어나 세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 슬픔이 가득했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야. 세미는 잠시 정혜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동요가 일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어머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도 살아남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정혜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세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준혁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정혜심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대응하는 거야. 세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요. 돈은 분할해서 갚겠죠.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혜심과 준혁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혜심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속았던 거야. 그날 밤 정혜심은 마당에 나가 진달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정혜심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혜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눈이 붓고 피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어쩌면 최악의 배신을 경험한 후에 오는 일종의 체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준혁이 나타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좀 주무셨어요? 정혜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생각보다는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미 씨의 변호사 윤정민입니다. 윤정민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그는 세미를 대신해 협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혜심과 준혁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강세미 씨는 2억 원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은 5년간의 가사노동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다는 입장이에요. 준혁이 분노에 차 대답했습니다. 가사노동이요? 어머니도 같이 했고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라니 오히려 우리가 사기를 당해 고통받고 있잖아요. 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정혜심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세미가 내 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화분에 증거를 묻는 장면이요. 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준혁이 노트북을 가져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세미가 명백히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윤 변호사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세미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떠난 후 정혜심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진달래 화분 옆에는 작은 국화 화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것이죠. 진달래는 화려하게 피어 있었지만 국화는 아직 꽃봉오리만 맺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혜심은 국화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국화 화분 좀 옮겨줄래? 진달래 자리에 심어볼까 해. 준혁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국화 화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정혜심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세미의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2018년 3월 15일.
오늘 지인의 소개로 이준혁을 만났다. 어머니가 3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 계획대로 접근해보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넘기자 계획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하고 결혼 후 정혜심의 돈을 노리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공범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세미가 숨겼다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정혜심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몰랐어. 그저 국화가 문득 눈에 띄었을 뿐이야. 남편이 항상 눈에 띄는 건 꽃, 마음에 띄는 건 국화라고 했거든. 그들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세미와 공범들이 정혜심의 돈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과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몇 시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혜심과 준혁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경찰은 세미를 찾아 체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뉴스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재산 사기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세미와 공범들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추가로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심은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정혜심은 갑자기 지역사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미는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어요. 그녀의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이 발견되었고 모두 정혜심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이미 공범들에게 나눠준 상태였죠. 정혜심은 복지관에서 노인 재산 보호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조언을 듣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정혜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그녀의 용기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어요. 진달래 화분 아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정혜심은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정혜심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복지관의 노인 재산 보호 소모임은 회원이 20명을 넘어섰고 변호사와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세미의 재판은 6달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녀는 결국 사기죄와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혜심은 재판장에서 세미를 마주했을 때 예상과 달리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재판이 끝난 후 정혜심이 물었습니다. 세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부족했어요. 돈도 사랑도. 한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니까 빠져나올 수 없었죠. 정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세미의 선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요. 세미의 말에 정혜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판장을 나왔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정혜심은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준혁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산지사로 발령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정혜심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서 새 출발을 해.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준혁이 부산으로 떠난 후 정혜심은 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이 집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진달래 화분은 버리고 대신 국화 화분을 새집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말수나 이사했어. 새집 구경 와. 말수는 정혜심의 새 아파트를 방문해 감탄했어요. 혜심아, 이제 달라진 것 같아. 눈빛이 더 맑아졌어. 정혜심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활기찼습니다. 정혜심은 복지관 활동 외에도 동네 장애인 센터에서 반찬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맛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김치와 장아찌를 기다렸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혜심 어머님이시죠?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준혁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혜심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정혜심은 지연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혁과 친구로 지내다 최근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준혁 씨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자신을 탓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준혁 씨가 오히려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혜심은 지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준혁이를 잘 부탁해요. 지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정혜심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렇게 정혜심의 삶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달래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국화처럼 진중하고 오래가는 인연이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혜심의 베란다에 심은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국화에 물을 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슬픔보다는 이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네요. 정혜심은 국화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심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국화 대신 다양한 화초들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녀는 식물을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특히 허브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그녀는 이 허브들로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혜심 씨, 이번에 만든 허브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복지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혜심은 미소를 지었어요. 30년간 반찬 가게를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탈리아식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질과 토마토를 넣어서요. 모두가 웃으며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정혜심은 이제 복지관에서 실버 셰프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에게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가르쳤죠. 그녀의 수업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혜심 선생님, 전화 왔어요. 복지관 직원이 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아빠 됐어요. 정혜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과 지연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건강하게 태어났니? 네, 딸이에요. 3,900g이라고 하네요. 지연이도 건강해요.
정혜심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녀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지연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의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에요. 서연. 정혜심은 그 이름을 속삭이며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체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너무 예쁘구나. 우리 서연이. 준혁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서울과 부산을 자주 오가기 힘드실 텐데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정혜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는 복지관 활동과 새로 시작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컸죠. 생각해 볼게. 하지만 너희 가정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야. 지연이 정혜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함께 계시면 오히려 든든할 것 같아요. 서연이도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고요. 정혜심은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감동했습니다. 세미와는 다른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1년 후 정혜심은 부산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혁의 집과는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가까이 있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죠. 그녀는 서울의 복지관 활동을 정리했지만 부산에서도 비슷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혜심은 이제 2살이 된 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장 즐겼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의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었죠. 특히 정혜심의 달걀찜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서연이의 해맑은 웃음은 정혜심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녀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정혜심, 준혁, 지연, 서연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죠. 정혜심은 이제 자신의 삶이 전보다 더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혁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정혜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이제는 잃어버린 것들보다 찾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정혜심은 가을이 되자 아파트 베란다에 다시 국화를 심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국화 옆에 두었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손녀도 생겼고 준혁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았답니다. 저녁 노을이 베란다를 물들였습니다. 국화는 그 빛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빛났어요. 정혜심은 이제 자신이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고 느꼈습니다. 진달래가 아닌 국화가 피는 인생의 봄이었죠. 엄마,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지연이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대요. 준혁의 전화에 정혜심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살짝 웃었어요. 예전보다 주름은 많아졌지만 눈빛은 더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심은 국화 한 송이를 꺾어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밤 그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난날의 고통을 완전히 보내고 앞으로의 날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 꽃 아래서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이제는 그 꽃과 함께 찾은 것들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문을 나서는 정혜심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할머니, 빨리 와요. 멀리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심은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